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12월 중순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와이프랑 아마존을 통해서 아이들 선물을 오더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굉장히 좀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아마존 패키지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좀 어제 늦게 잤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피곤한 상태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존에 배송이 이렇게 지연되는 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고용 시장이 너무나 타이트해서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자, 12월 15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3일 연속 상승장을 보여줬던 미국 증시가 어제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2, S&P 500 마이너스 0.61, 나스닥도 0.76% 보여줬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오르락 내락을 반복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하루였고요. 연준의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어제 하루 펼쳐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원 세미컨덕터가 5.55% 떨어졌고요. 앨범알이 마이너스 5.36, SQM 마이너스 4.13, 루시드 마이너스 3.88, 로크 마이너스 3.86, AMD 마이너스 3.80,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3.27, 리벤트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3.08, 인텔리아 마이너스 3.07, 로빈후드 2.78%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테슬라의 하락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어제 역시도 2.58%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20, 애플이 마이너스 1.5, 아마존 마이너스 0.98, 넷플릭스 마이너스 0.78, 구글 마이너스 0.56% 보여줬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소폭으로 올라갔고요. 메타 플랫폼즈 1.20% 올라가면서 메가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는요,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굉장히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정보는 그 연준에서 발표한 성명서잖아요. 성명서가 발표되고 나서는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50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사실이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페더럴 오픈 마켓 커미티, 우리가 줄여서 FOMC라고 부르는 연준 위원회죠. 자, 연준의 위원회에서 올렸다.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의 수준이 4.25에서 4.5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난 4번의 미팅에서는 75베이시스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된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분위기 좋았던 미국 증시는요, 제롬 파월 의장이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에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됐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연준 의장이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요,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타겟이 있잖아요. 2%인데 이러한 2% 타겟을 달성할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리스트릭티브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이 얘기는 긴축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For some time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긴축 정책이 이어질지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여운을 남긴 거죠. 자, 이 밖에 어떤 얘기를 추가적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직도 extremely tight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공급하고 수요를 비교를 해볼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터무니없이 모자르다는 거죠. 사람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자, 고용시장의 밸런스가 아직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밖에도 좋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장 커다란 부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타겟이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인플레이션 타겟은 우리가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정확한 표현이 뭐였냐면 We are not going to consider that under any circumstances라고 써 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타겟 2%는 지켜낼 것이다. 절대 이러한 목표를 바꾸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뭐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입장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2%까지 꼭 내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리세션에 대한 얘기도 해줬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아무래도 소프트 랜딩을 할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하긴 하다. 따라서 소프트 랜딩, 즉 리세션을 피할 확률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좀 자신 없는 어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리세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얼마나 이 리세션이 깊숙할지 그리고 얼마나 장기화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조금은 소극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 지금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지 않냐면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냐는 경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반면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멈추는가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이제 터미널 레이시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어디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피크를 찍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피크 레이트에서 머무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될 거라고 연준 의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터미널 레이트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는 터미널 레이트 높은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FOMC 위원회에서 2023년에 대한 기준금리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번에 5.1%라는 커다란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미팅에서는 4.6%가 전망치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0.5%포인트나 상향 조정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발표한 5.1%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점도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따르면 4.6%에서 5.1%로 내년 2023년에 기준금리 전망이 올라갔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이제 점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은 이제 4.25%에서 4.5%로 확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번이 마지막 미팅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문제인데 내년에 대한 전망이 원래는 4.6%가 중간 수치였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두 명의 위원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5.5%에서 5.75%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5명의 위원들은 5.25에서 5.5% 정도를 기준금리의 터미널 레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명이 여기 있는데요. 가장 많은 숫자죠. 10명의 위원들은 5%에서 5.25%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반면 5% 이하로 기준금리가 형성될 거라고 보는 위원들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중간치를 보면요. 5.1%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렸다. 따라서 이 점도표를 보시면요.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사실 2023년 전반기가 되면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고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피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요.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요. 결국 2024년까지 기다려야지 이 기준금리가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아무래도 이번에 긴축 사이클은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준은 2%라는 인플레이션의 타겟을 달성할 때까지 긴축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은 미끄러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인데요.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2.58%나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주가가 156달러까지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흘러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 대수를 줄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테슬라의 수요가 급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발생하게 된 드라마입니다. 자,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라는 존재는요, 다른 기업의 CEO랑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죠. 테슬라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이러한 테슬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에, 즉 레피테이션, 평판에 상처를 입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정신을 차리고 테슬라의 경영에 집중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테슬라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세 번째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규모가 굉장한데요. 3.6 빌리언이라고 써 있죠. 자, 3.6 빌리언이면 36억 달러잖아요. 하나로 하면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굉장히 커다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또 몇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정리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번 주에만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3일 동안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많이 정리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12%나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 어제 수요일 날 밤에 SEC 파일이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22밀리언이니까요. 무려 2200만 주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정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3.58 빌리언이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무려 2200만 주나 정리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423.62 밀리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4억 2362만 주죠. 자, 그 얘기는요. 이번 주에만 가지고 있던 주식의 5% 가까운 지분을 정리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분위기가 싱숭생숭한 것이 테슬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CEO가 주식을 5%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겹쳤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에는 소파이가 등장하는데요. 소파이의 주가는 어제 6%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요, 굉장히 재미있게 일론 머스크와는 반대로 CEO가 주식을 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올라갔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CEO인 안소니 노토가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화요일날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파일링이 발표가 됐는데요. CEO인 안토니 노토가 500만 주의 커먼 스탁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4일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추가적인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따라서 소파이의 CEO가 이렇게 주식을 산다면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내부자가 주식을 팔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자가 주식을 살 때는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기업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미래에 보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CEO가 500만 주나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소파이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ETF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ETF 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이 ETF는 바이 더 딥 ETF다. 즉, 줍줍을 하는 ETF인데요.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러한 줍줍을 AI,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새롭게 출시된 Exchange Traded Fund,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고요. ETF는 펀드의 일종인데요. 개별 종목처럼 시장이 열려있을 때는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ETF는요, 카이주 ETF 어드바이저라는 투자 기관에서 런칭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 ETF의 특성은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직접 오버솔드 스톡이니까요, 굉장히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주식을 선별해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상되는 리바운드, 반등해서 그 수익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이 ETF의 이름은요, BTD 캐피탈 펀드라고 부르고요. 티커 네임은 DIP입니다. DB죠. 자, 이 DB라는 ETF는 디자인이 됐다.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에 들어있는 우량 기업만 상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를 하되 좀 위험성이 높은 그런 종목은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카이주 ETF 어드바이저에 따르면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ETF는 AI가 그 바탕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마어마한 마켓 데이터를 AI가 계속해서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25개나 되는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기회, 투자 기회를 발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저절로 어떤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지 찾아내고요. 바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면요, 바로 팔아버린다,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ETF를 구성하는 종목은요,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상당히 많은 종목이 계속
물갈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투자를 우리가 많이 권유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따라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는 것이 통상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AI가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할 때랑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죠. 따라서 앞으로 이 새롭게 출시된 DIP ETF가 어떠한 수익률을 낼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요.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 오래간만에 클라우드플레이어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이어의 주가가 1.12% 어제 상승을 했고요. 그럴 만한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이어가 페더럴 오토라이제이션,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연방 정부의 승인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 기관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이어가 성취를 했다. 자, 미국의 페더럴 리스크 앤 오토라이제이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으면서 정부 부처 상대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매튜 프린스는요, 클라우드플레이어라는 기업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클라우드플레이어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장 테크니컬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정부 부처를 상대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FBI라든지 US Department of State, 우리가 보통 국무부라고 부르죠. 이러한 정부 부처를 상대로 고객을 확보해 왔는데요. 자, 이번에 Fed의 RAMP, 즉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프로그램의 승인을 획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정부 부서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러한 정부 부서와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부 부서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판매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클라우드플레이어에 만들어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아주 오래간만에 클라우드플레이어 관련 기사를 읽은 김에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요, 클라우드플레이어 종목 분석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이어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일단 레이팅을 좀 보시죠. 퀀투스코어를 보면요, 5점 만점에 4.35로 매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팩트 그레이드를 보시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조금 비싼 상태죠. 따라서 D를 획득하고 있는데요. 3개월 전에도 F였고 6개월 전에도 F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회복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성장세는 A+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프로피터빌리티, 수익성도 C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모멘텀도 C-, 그리고 리비전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업의 전망치가 B+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A 오토즈 스코어를 보시면요. 최근 한 달 동안 10명의 준 전문가,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평가를 해줬는데요. 10명 중에 1명은 강력 매수, 5명은 매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3명은 보유 의견, 그리고 단 1명이 지금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5점 만점에 3.60을 획득했고요. 자, 다음은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27명의 애널리스트가 클라우드플레이어를 커버했는데요. 27명 중에 10명은 강력 매수를 주고 있고요. 3명은 매수, 14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플레이어를 지금 매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는 단 1명도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SA 스코어도 그렇고 월가에서 주는 점수, 그리고 퀀트 스코어 모두 바이, 매수를 획득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클라우드플레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플레이어가 어느 정도의 순위에 랭킹되어 있는지 퀀트 랭킹을 살펴보니까요. 자, 지금 들어가 있는 인더스트리는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쪽에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7개 종목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플레이어입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플레이어보다 위에 설정되어 있는 2개 종목이 있다는 셈이잖아요.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요. 27개의 탑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종목을 보고 계신데 그 중에서 장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요. 퀀트 스코어가 4.67, SA 오토즈 스코어가 3.43, 그리고 월가에서 주고 있는 점수가 4.07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1위를 마크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윅스닷컴, 세 번째가 클라우드플레이어 4.35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요. 지금 퀀트 스코어가 모두 다 보유 의견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통해서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투자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아마존은요, 리비안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한 18%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가 구글이 될 수가 있는데, 구글이 우리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스페이스X의 지분을 7% 넘게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투자에서 어떠한 수익을 얻느냐도 역시 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올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선택한 새로운 투자지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했다. 자,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펀딩에 합류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 그룹14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새로운 신생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첨단 실리콘 배터리 테크놀로지를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룹14는요, 지금 현재 투자 가치 밸류에이션이 한 30억 달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룹14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 1억 달러 정도의 정부 지원도 획득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어제 이거 말고도 한 가지의 소식이 더 발표가 됐는데요. 새텔라이트 인터넷 마켓, 즉 인공위성을 이용을 한 인터넷 시장에 어제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비아셋이 발표하기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이 결성됐다.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요,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는 많은 오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에 이렇게 인터넷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까지 인터넷을 보급해 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말고도 활발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선정된 기사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등장을 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래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기를 셀프 드라이빙 cars,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feasibility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feasibility가 뭐냐면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보통 feasibility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autonomous vehicle, 즉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가능성이 급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따로 있죠. 멀티밀리언 인베스트먼트 사이클, 즉 수십억의 자금이 이쪽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G의 네트워크도 확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력도 향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머신러닝의 기술력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향상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다 정부의 규제 쪽도요, 상당히 수용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자율주행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요, 2028년이 되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220만 대를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UBS라는 투자기관에서는 중국 쪽에서만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가 2030년이 되면 1000억 달러를 넘어갈 거라는 굉장한 예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이렇게 자율주행의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인터넷 컴퍼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좋은 투자처는 아마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아마존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송에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무려 45억 달러를 이 자율주행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137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55%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아마존 말고도 자율주행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요, 우버 그리고 리프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 대신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게 되면 마일당 비용이 현저하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버 그리고 리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마존에 비해서 비용 절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한마디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버에 대한 목표 주가는요, 43달러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60%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버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월 1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도 눈이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길거리가 조금 미끄러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길 걸으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 조금 더 다양한 정보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